자, 그럼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영역 쪽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뭐 여태까지 일들은 다 필요 없겠죠. 현재는 이제 로보티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경력이 좀 잡다합니다. 산업용 로봇부터 지능형 로봇, 그리고 교육용 로봇. 지금 현재는 이제 교육용 로봇으로 좀 굳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서 이런 강의도 한 번은 진행을 좀 했었죠. 원래 전공은 비전 쪽이기는 하는데, 하다 보니까 로봇 제어 쪽, 그쪽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미나 시간표는 대충 이렇게 되고요. 저희의 이제 아무래도 좀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을 상대로 이제 하는 부분이긴 하는데, 큰 틀로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저희가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제자, 요쪽까지가 이제 저희 강의의 큰 축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강사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로빈님하고 카이님,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저 말고 강사로서 이제 같이 계실 거고요. 지금 아마 채팅창에 같이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도 채팅창도 같이 좀 열어놓고, 지금 이제 각자 맡은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나 이런 거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쿠폰 넣어주셨네요. 네, 요거, 아마 강의 자료 나중에 다 배포해 주실 테니까 이거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피지컬 AI 요즘 굉장히 핫하죠. 이 로보틱스 시장의 흐름,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휴머노이드, 요게 요즘 제일 핫합니다. 저희 회사 만약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1층에 지금 휴머노이드 엄청 막 날라차기 하고 뭐 뛰고 뭐 굴르고 막 난리나 있을 거예요. 저희 전면 유리로 돼 있어서 다 밖에서 보이거든요. 지금 휴머노이드, 요것이 이제 제일 핫하고, 아직 이게 사실은 근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냐?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은 이제 로봇과 로봇이 하는 협동 로봇도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는 안전 펜스 걷어내고, 로봇과 사람이 같이 하는 협동 로봇. 그쪽까지 이제 논의되고 있죠. 그리고 자유이동 로봇, 이건 여러분들 이제 슬슬 흔히 보고 있죠. 배송 로봇. 배송 로봇이라든가 뭐 경비 로봇,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보여지고 있을 거고요. 물류 자동화.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굳이 인공지능 쪽 아니었어도 물류 자동화 자체는 정말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로봇은 그냥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 로봇 8쪽. 이쪽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되는 부분은 이런 쪽이 될 거고, 다른 분이 하시게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쪽에 이 바퀴형 로봇들, 이렇게 하게 되겠죠. 휴머노이드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서, 난이도가 좀 높아서 요거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 팔레타이징 로봇이라고 했는데 요거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팔레타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분류를 하는 얘기입니다. 네, 팔레타이징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AI가 몸을 갖는다. 왜 지금인가? AI 같은 경우에는 AI는 갑자기 이제 급부상을 좀 했죠. 뭐 아시는 분은 뭐 이제 공부들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I가 한번 침체기가 있었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침체기 있었고 살아나고 이런 게 이제 몇 번을 거쳤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AI가 정말로 우리 생활에 완전히 파고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AI가 몸을 갖는다. 피지컬 AI. 그렇게 현재 AI는 데이터예요. 텍스트죠. 텍스트의 자료는
정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AI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이 결과물은 텍스트로 끝나요. 아직은. 근데 여기에 로봇의 몸을 입히는 겁니다. 그게 피지컬 AI예요. 그럼 이제 로봇의 몸을 입혀서 이 AI를 활용을 하는데 그냥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부족하냐 하면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아까 데이터 엄청나게 넘친다 그랬죠? 그 데이터는 전부 다 텍스트 데이터예요. 전부 다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로봇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모방학습이라든가, 이제 그거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데, 이 모방학습으로 같이 조인해가지고 한다든가, 뭐 방법은 많이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피지컬 AI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아까 제가 어느 분이 질문하신 것도 잠깐 받긴 했는데, 지금 피지컬 AI에서 굉장히 큰 화두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하느냐. 이게 나중에 데이터를 수집을 많이 하는 쪽이 어쩌면 시장에서 꽤 큰 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도 로봇은 없던 건 아니죠. 계속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업무의 형태가 변했어요. AI를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변화, 로봇, 로스, 제어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AI 쪽 그쪽의 키워드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황 어떻게 되냐면은 로봇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인력, 좀 더 약간 시야가 폭넓은 사람 쪽, 그쪽을 좀 더 찾고 있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 된 얘기이긴 하지만 경력자를 찾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그 과정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키워드가 좀 있죠. 로스라든가, 뭐, 퍼미어라든가, 뭐 근데 퍼미어는 경험 없으면 좀 하기 힘들고. 자, 그럼 이제 누구한테 열리는 기회인가? 만드는 사람, 자, 기구 설계, 제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이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쓰는 사람들, 로봇을 도입 운영하고 이제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는 엔지니어, 뭐 연결하는 사람 뭐 이렇게 AI하고 연결하는 개발자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요즘 중요한 부분은 요 연결하는 사람 쪽. 제 말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서술형처럼 쓰긴 했는데 AI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없다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좀 중요해요.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든가 없는 데이터를 추론을 하든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뭐가 또 더 필요하냐? 여러 가지 로봇 기술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점. 요즘 이제 AI를 쓰다 보니까 하나만 쓴다기보다는 좀 더 아까 넓은 시야라고 얘기했죠.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자, 로봇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 세션 2로 넘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가? 좀 속도를 좀 내야겠네요. 자, 로봇, 수학,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AI가 결합된 종합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옛날의 AI는 지금의 AI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르게 접근하긴 했었는데, 로봇 자체는 이런 말이 있죠. 종합 학문이라고.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거는 화학이라든가 뭐 재료라든가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뭉뚱그려 놓은 게 로봇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좀 부담을 좀 받게 되죠. 자, 전공 교과서, 각 분야의 깊은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오래 살아남으시려면 이 교육과정, 학교에서 해주는 이 교육과정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잘 받아들이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이미 다 라이브러리 있고, 뭐가 다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자동으로 다 해준데 왜?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화두가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입문자에게는 어떨까요? 입문자한테 처음부터, 이거 쉬워 하고 쫙 들이대면, 일단 학을 떼고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입문자에게 따로 필요한 학습 순서,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용어의 장벽. 요즘 용어가 진짜 많이 넘쳐나죠. 기구학, 뭐 운동학이라고도 하고, 슬램, 뭐 로봇을 이제 찾아가려면 슬램이라고 하는 그쪽과 그리고 이제 뭔가 진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PID 같은 뭐 이름들은 어렵지만 기본 개념들은 어 근데 알고 보면 이것들이 좀 단순해요. 개념적으로 지금 되게 어렵게 들리죠.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어렵게 접근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쉽게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자한테 필요한 거는 뭘까요? 깊은 이론보다 이제 전체 구조하고 공부 순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 수학적 알고리즘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프로그래밍과 로봇 쪽,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뭐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이쪽에서의 수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학 개념이 맞지만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 이미지에서 뭔가 오브젝트를 찾아냈는데 그 오브젝트의 각 픽셀들 그 오브젝트는 이제 픽셀의 덩어리예요. 픽셀의 여러 엄청나게 많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적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수학에서의 적분은 뭐 이제 뭐 인테그랄 써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좀 어렵게 나오죠. 자, 그럼 영상 처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점들 그냥 다 더해요. 다 일일이 찾아내서 붙어 있는 점들 다 더합니다. 이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쉬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또 이렇게만 접근을 하면 나중에 그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한테는 초보자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학은 어디까지 필요한가? 자, 입문 단계에서 필요한 수학은 세 가지. 삼각함수, 벡터 행렬, 좌표 변화. 자,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수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고차원적인 수학도 따지고 내려가 보면 고등학교 수학 그 언저리에서 잡힙니다. 삼각함수, 벡터, 행렬. 사실 로봇은 거의 다 벡터하고 행렬이죠. 이 벡터 행렬을 알아야 좌표 변환이 되고요. 어, 로봇 팔의 관절 각도로 손끝의 위치를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기구학인데, 이 손끝의 위치를 계산을 해내고, 그럼 이제 그 손끝의 위치가 어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손의 위치의 방향이 어딜 향하냐. 지면에 평행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이 각도만큼 틀어서 지면에 평행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요것도 기구학의 학문이에요. 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아까 적분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뭐 적분은 더하기, 미분은 빼기, 뭐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이 어쩌면 여기일 수도 있죠. 자, 좀 전까지는 제가 주장창 수학을 얘기를 했고, 그 수학을 말고, 지금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뭘까요?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좀 하실 거예요. 파이썬. 인공지능은 이제 파이썬이 꽉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 텐서플로우에서는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쪽도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 쪽에서 인공지능을 꽉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 뭔가 실행 처리 속도. 이쪽을 감안을 하시고, 뭐, 퍼미어나 이쪽을 할 거야 하게 되면 이쪽을 거의 반드시 하시게 되고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언어들이 C하고 C++을 기반으로 하는 C-like 언어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언어는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언어 두 개를 꺼낸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꺼내질 수 있겠죠. 이제 저희 회사의 그 다른 높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 이제 그대로 한번 전해볼게요. 이 중에 어떤 언어가 나한테 이 중에 어떤 언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일까요? 두 가지 답으로 갈려요. 하나, 그 회사에서 쓰는 언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편한 언어. 내가 잘 쓰는 언어 하나를 가지고 있으시면 나머지 언어는 좀 보여요. 그리고 결국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어, 아니, 운 좋게 회사를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 언어 가지고 개발해 라고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 지금 단적인 예로 저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넘기고 간 프로젝트가 좀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유니티, 안드로이드, iOS, 자바스크립트, 뭐 펌웨어 쪽도 좀 있고, 어, 뭐 리눅스 쪽도 좀 있고, 뭐 하여간 언어 OS하고 언어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의 한 4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혼자 관리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나오고 나서부터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좀 괜찮긴 하는데 그런 정도로 내가 편한 언어, 내가 좋아하는 언어 여기를 집중하시면 된다는 게 저와 저희 회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아마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쪽이 있고, C++로 프로그래밍 하는 쪽이 있어요. 뭐, 사실 제가 좀 전에 막 이거저거 언어 얘기했죠. 그 언어 계열들도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질문 쪽에 어느 분이 또 이제 아이작심 잠깐 얘기를 하시길래, 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 네 번째 이미지가 아이작심이에요. 자, 도구 생태계는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 시뮬레이터는 리눅스만 있냐? 아니에요. 저희가 전부 다 윈도우에서 실행한 겁니다.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시뮬레이터가 리눅스에서도 거의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스라고 적었지만 저희 회사의 만약 저희 로보티즈죠.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꼽을 때의 그 선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이겁니다. 로스. 어, 로스라고 적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로스 2예요. 로스 1은 한다 그러면 별로 회사에서 당기지 않을 거예요. 로스 2, 뭐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점은 유념해서요. 로스 2, 둘 중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로스 2인가?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중간에 미들웨어인 부분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로스 잘 못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오픈소스, 뭐, 깃허브라든가 많이 올라가 있죠. 뭐, 처음부터 도구가 되게 많아요. 모든 도구를 다 쓸 필요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혹은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 쪽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으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뭐 3D 모델링을 하고 나면 클릭을 한번 하고 나면 어, 세 가지 파일이 만들어져요. 하나는 URDF, 하나는 USD, 하나는 MJCF. 자, MJCF는 무조건에서 쓰고요. 이건 파이블릿이니까 URDF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요게 USD 파일은 아이작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URDF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로딩도 해봤고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표준 포맷은 USD이다 보니까 이제 USD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툴 가지고 그냥 뭐 요거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요 녀석들을 띄워서 그냥 보는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단, 요것들이 각각의 설치가 필요한데 제가 설치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띄우면. 설치가 됐다는 가정 하에 뜰 거예요. 자, 수학의 감 잡기. 이거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 왔는지가 좀 저도 헷갈리네요. 잠깐만 좀 보고 나올게요. 이제 16페이지면 좀 서둘러야겠네. 너무 잡담을 좀 많이 했나 본데, 제가. 자, 기초지식 로드맵.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그냥 한 장에 딱 푸는 거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인지 판단 제어, 그리고 제작.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 자, 센서와 데이터.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기존에 학습이 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센서라고 하는, 그 넓게 보면 카메라도 센서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센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센서와 데이터는 이제 추론으로 얻어진 데이터도 있겠지만 센서로 인해서 얻어진 데이터도 있겠죠. 그걸로 이제 주변 환경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판단 이게 뭐 로봇의 머리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오도메트리를 추정을 하고 이제 내 행동 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결정이 된 거를 이제 실제 움직임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는 뭔가 텍스트로 봤죠? 그 텍스트를 실제 물리적 움직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자,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한 거는 로봇의 몸을 제작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로봇의 제작은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매하고 측정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숨어 있는 게 로봇의 제작입니다. 자, 센서와 데이터. 자,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센서 자체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카메라,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으신 거지만 여기 이제 뎁스 카메라라고 해서 깊이지각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뭐 이 2D 라이다, 3D 라이다 해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센서 그리고 이제 IMU라고 해서 현재의 내 자세를 잡아내는 센서 뭐 이제 엔코더 말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엔코더여야 해요.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360도를 못 볼 겁니다. 센서 공부, 센서 공부의 핵심은 측정 한계, 뭐 이제 가림, 뭐 보통 다른 말로 그냥 오클루전이 이제 발생을 하거나, 뭐 센서가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조건까지 확인. 이제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부터 예전에 얼굴 인식 쪽은 얼굴 이렇게 가리게 되면 인식을 못했어요. 마스크를 딱 쓰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 누군지 모른단다. 그 사람의 얼굴을 탐색하는 것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그게 사람의 얼굴이다를 찾아요. 자, 이제 이미지 처리에서 비전 AI까지.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는 이 방법은 이제 영상인식 쪽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이 방식으로 나왔던 게 이제 시프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 각각의 엣지, 뭐 특징점 등을 이렇게 뭔가 하나의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매칭을 하게 뭐 다차원으로 이제 매칭을 하게 돼서 이 녀석이 이 녀석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 이미지 픽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물체의 종류라든가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변환하고 엣지 특징점을 이제 컴퓨터 비전의 기본 처리 방식으로 바꿔서 뭐 근데 이것들 전부 다 얘기를 했을 때 결론은 뭐냐? 찾아진 오브젝트를 데이터화.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 백그라운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데이터는 텍스트입니다. 뭐 바이너리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텍스트예요. 자, 그럼 이제 판단의 부분입니다. 판단의 부분.
이제 뇌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게 실제 바퀴 제어, 논 홀로노믹스라고 하죠. 바퀴 제어의 경우에 두 바퀴를 쭉 이렇게 가면 이 빨간색 점처럼 움직이길 바라지만 실제 로봇은 이 까만색 점처럼 움직이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외란이라고 하는데 환경적 요인으로 바퀴 슬립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때 배터리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관절에 뭔가 끼임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은 나 여기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확률 기반 위치 추정. 여러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는 여기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로봇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찾아내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다익스트라 이걸 좀 더 발전해서 에이스타 알고리즘 뭐 이런 식의 경로 탐색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경로를 탐색을 해서 이 X라고 하는 포인트까지의 최단 거리를 뽑아내는 뭐가 이렇게 어, 가림막이 있을 때 이런 가림막들을 이제 돌파를 해서 가장 최단 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먼저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어. 여기 이 제어 파트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제어 파트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겠죠. FK하고 IK.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로봇팔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아니, 로봇팔이 있고 로봇팔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탁 놓겠다라고 했을 때 로봇을 찍는 맨 처음에 요 손끝점을 XYZ로 딱 한 번 바꿉니다. 이 딱 한 번 바꾸는 거를 딱 한 번 계산해내는 거를 이제 FK, 순기구학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순수하게 옆으로 긁었을 때 각 관절이 딱딱딱딱딱 움직여서 여길 가주는 거. 이때 이 각도들을 계산을 쭉 해주는 거. 요게 이제 IK,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뭉뚱그려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데, 뭐 아까 기구학이라고 했었죠. 자,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클릭하고 옆으로 긁었는데 요거 이제 각도만 제어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번 가볼까요?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군대에 납품했던 폭발물 제거 로봇은 IK를 풀지 않고 보낸 적이 있어요. IK를 풀지 않고 보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잘 하신대요. 관절을 정말 잘 조종하신대요.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별로 믿지 않으시는가 봐요. 좀 더 확실한 방법, 뭐 그런 걸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이, 그럼 나중에 원통 안에 이렇게 뭔가 있어서 그 원통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빼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을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동차의 문까지도 로봇팔로 열 수 있다. 그러니까 풀지 말고 그냥 줘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푼 것도 푼 거지만 그냥 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로 정말 잘 다룰 수 있다.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각도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 좌표로 제어해서 좌표로 드래깅을 하는 형태를 해야 여기서 네모를 그리든 세모를 그리든 뭔가 작업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움직여서 작업을 해야지. 자, 그럼 이제 움직였어요. 움직였으면 끝났을까? 여기에서 이제 오픈 루프냐 클로즈 루프냐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어, 클로즈 루프, 그냥 말 그대로 피드백을 받아서 잘못된 걸 잡겠다. 예요. 자, PID. 여기서는 제가 PID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강의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PID를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거 아마 제 다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자, 뭔가 출렁이고, P값을 잘못 조정하면 출렁이고, 오버슈트가 나고, 어,
D 값을 좀 크게 줬더니 꽉 눌려가지고 제대로 가지를 못해. 그래서 요거 값들을 잘 조정했더니 이렇게 잘 가더라. 근데 이거요.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했어요. 지금 요 과정을 어느 정도 추론 방법으로 찾아내서 혹은 뭔가 값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뭐 다른 방식 PID 제어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노이즈를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예요. 이런 노이즈들을 줄이고 안정적인 신호를 생성하는 것. 그것도 이제 제어의 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제어에만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인지 부분에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 회사의 OMX라고 하는 로봇에서 손 부분만 딱 떼어버린 건데요. 이 OMX를 한 대 놓고 두 대 놓고 옆으로 딱 돌리면 지금 같은 양팔 로봇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로봇을 가지고 협업을 한번 해봤어요. 로봇끼리 두 개 한 점을 찍고 두 점을 가지고 무언가를 본딩한다 혹은 페인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W라는 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다 각이 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본딩이었으면 작업 실패입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점과 점을 단순히 연결하는 방식이 지금 방식이에요. 이 방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속도 변화가 급격하면 로봇이 흔들리거나 뭐 충격 같은 게 발생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이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궤적과 스플라인, 뭐 여기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베지어 커브 그런 것들을 좀 잘 쓰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엔 어떤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상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이제 가속과 감속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서버 모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가속과 감속을 잘못하면 위치 오차가 생겨버립니다. 자, 이제 제작 부분에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3D 프린터 가지고 제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좀 있기는 하는데 자, 로봇팔을 만들게 되면 로봇팔에서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팔을 쭉 뻗어요. 그리고 이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잡고 들어 올립니다. 이때에 그 힘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제 이걸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요때 이걸 이 녀석의 하중이 버틸 수 있느냐? 요걸 진짜로 팔을 쫙 벌려서 지렛대의 최고점으로 갔는데 여기 들어 올리느냐? 요거를 이제 하드웨어 하시는 분이 조금 실력이 안 되시면 여기서 이거 못 들어 올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까지 들어올리냐가 이제 이 하드웨어의 성능이 되는 거죠. 전체 하드웨어의 성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치수와 재료의 결정, 어떤 경우에 잘못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비틀림이 생기게 되고 처짐이 생기게 되고 기구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도면과 공차, 이제 어, 공차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좀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 아, 자, 저 공차는 이제 이런 거죠.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좀 번짐 같은 현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뭔가 이렇게 제품이 하나가 껴들어가는 게 있고 두 개의 제품이 이렇게 딱 껴들어가는 게 있으면 여기를 10이라고 치고 여기를 10이라고 치면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유공차라고 해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이 제품의 크기를 변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구멍의 크기를 약간 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정해진 것도 좀 있고,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프린터 성능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열공차를 보통 한 0.2, 0.2 까가지고 0.4 정도를 더 준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여유공차를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요 담당하시는 분이 좀 더 나중에 깊게 설명을 좀 해 주실 거고요. 뭐 캐드 설계라든가 CA 뭐 요걸로 이제 캐드로 설계를 하고 이제 요 녀석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뭐 그런 것 등을 진행을 하실 거고
MCU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뭐 GPIO가 있고 PWM이 있고 인터럽트 핀 같은 게 따로 있어서 기타 뭐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죠. 이 핀 자체가 원래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헥사, 16진수, 16진수의 의미가 이 핀 하나하나만 다 매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자, 인지에서 주변을 측정하고 판단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이제 제어해서 그 데이터를 실제 움직임으로 변환하고 이제 제작은 요 모든 것들을 다 동작할 수 있도록 구매하고 만들고 깎고 뭐 고민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작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로봇 자체는 내 영역으로 구분했지만 이게 분리된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로봇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뭐 이렇게는 했지만 뭐 제작은 좀 다르긴 하겠죠. 음, 자, 이제 나의 시작점 찾기. 내 상황에 맞는 로봇의 공부 순서,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비전공자, 이거 로봇이 이제 다 완전히 처음이야. 라고 하시게 되면, 수학의 기본 개념, 그리고 파이썬,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를 좀 권합니다. 근데 나 프로그래밍 나중에 좀 제대로 배울 거야.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게 되면, 파이썬도 배우지만, C++도 배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로봇의 길로 나 반드시 언젠가 갈 거야 라고 하면 파이썬을 하나만 배우시면 안 돼요.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라서 언어의 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이제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컴파일 언어가 이제 C++ 언어이긴 한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왜 C 언어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C-like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C하고 유사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C 언어를 이해를 하면 나머지 언어가 좀 보여요. 심지어 파이썬도 C 언어를 하고 나서 보이는 좀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현재 인공지능 쪽에서는 파이썬이 꽉 잡고 있다는 거. 자, 수학의 기본 개념 플러스 파이썬 요 정도로 하셔도 로봇 제어하는 데에 문제 없어요. 나중에 정말 속도가 중요해진다 이러면은 C 언어를 조금 더 배우셔서 C 언어를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로 넣어서 파이썬에서 고속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공대생, 뭐, 주니어 엔지니어, 뭐, 이런 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영역 하나를 정해서 기초부터 학습하셔라. 뭐, 근데 요 부분도 그렇고, 요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이제, 요 세 번째 분들은 뭐 이미 다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요 작은 프로젝트, 뭐니 뭐니 해도 프로젝트 한 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휴머노이드를, 어, 저희 회사가 제공을 하고 휴머노이드를 이제 움직여보는 오짐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경험 쌓기. 그래서 지금 1층에서 진짜 휴머노이드 가지고 별의별 동작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 피지컬 입문. 저희의 이제 단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수학과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뭐, 수학을 하시려면 이제 넘파이, 행렬이죠. 뭐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요거 위에도 뭐 파이썬 하게 되면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은 아마 중간중간 하시게 될 것 같고 C하고 C++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을 다룬다 라고 하면 혹은 펌웨어 쪽을 다룬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C++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음, 로버스 이때는 이제 포인터, 메모리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 좀 뭉뚱그려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포인터를 하시게 되면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금 왜 그런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제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로봇 수학.
로봇에 대한 수학은 이제 제가 좀 아까 전에 줄기차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로봇에 대한 수학, 거의 다 행렬이죠.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아까 뭐 다이스트라나 에이스타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강의하고 좀 무관하게 넥스트 스텝을 좀 잡는다라고 한다면 로스2, 요거 나중에 난 로봇으로 끝까지 갈 거야라고 하시면 비록 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요. 로스2, 이거 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실 기회가 있으시면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 로스2가 어렵다기보단 리눅스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물론 윈도우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로스는 리눅스 베이스니까요. 자, 인지, 판단, 제어, 제작. 저희가 이제 공통기초 강의가 좀 있고요. 이제 인지, 판단, 제어, 제작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아까 맨 첫 장에 보셨죠? 그 첫 장에서 보신 것처럼 각자가 이제 파트를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내용이고요. 어, Q&A, Q&A 시간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부터는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도 참여를 하실 거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다른 강사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시거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컬에서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요거, 그냥 제가 일단은 좀 답변을 좀 할까요, 그러면? 로컬에서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그 로봇의 런타임 감소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 개발 중에는 고성능 GPU를 이용해 학습 및 추론을 하는데, 이게 맞죠? 학습 및 추론은 고성능 GPU. 예. 현업에서 실기체 적용 시 배터리 런타임과 추론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겠죠?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저 고성능 GPU 이용하는 이런 것보다도요, 피지컬 AI 쪽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동작의 효율성 혹은 다른 부분에서 그 배터리의 소모 전력을 낮추는 방법 쪽을 연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제가 요즘은 산업용 쪽이나 이런 쪽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쪽은 사실 배터리를 안 쓰고 유전원 상태로 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해볼까요? 이 정도 답변이면 될까요? 자, LLM 기반 지식이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연구 주제를 또 VLM, 이라는 랜드마크가 있어서 넘어가려니, 음, VLA 기반 논문을 읽을지 아이고, 화면 조정하고 있으신 건가요? 월드 모델 기반 논문을 읽을지 헷갈립니다. 시작점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이건 논문 쪽이니까 다른 분이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대답을 할까요? 어,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는 그 제작 쪽을 담당하는 강의를 맡은 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 학계 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요새 느끼기에는 요즘 특히나 CS 쪽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로보틱스 쪽으로 많이 넘어오려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로보틱스 쪽에 CS 분들이 많이 점점 이제 넘어오시고 페이퍼도 많이 제출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CS 분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CS 분들이 바라보시는 로보틱스하고 원래 로보틱스 이제 하드웨어나 뭐 아니면 그 제어든 간에 로보틱스 원래 연구하던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르고 한데 이제 저희 쪽에서도 CS 쪽을 같이 이제 보면 좋지만 CS 쪽에서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오실 때의 입장에서 제가 대비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CS 분야의 탑티어 컨퍼런스 페이퍼들도 좋지만, 원래 로보틱스 쪽에서 나오고 있던 페이퍼들, 뭐 주로, 사이언스 로보틱스나 아니면 뭐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도 있고요. 학회 중에서는 뭐 이크라나 아이로스 같은 페이퍼들 쪽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보시던 연구들하고 다른 좀 색다른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LA나 뭐 이런 쪽도 좋지만 워낙에 그쪽도 어느 정도 연구 소스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하드웨어 쪽 기반의 어떤 로보틱스 연구하던 것들 많이 관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이제 해주셨고, 공부하던 분야가 피지컬 AI하고 우연히 맞아서 그쪽 직무를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면접에 나올 만한 전공 질문이나 실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 저는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를 그쪽을 순수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쪽을 잘 참여를 안 해서, 이거 다른 분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기초 쪽이랑 인지 쪽의 센서, 그다음에 이제 판단 쪽을 맡고 있고요. 지금 피지컬 AI 쪽이 이제 공부하시던 분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전공 질문이나 실무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쪽으로 하고 있는 게 방향이 맞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현업 이제 그 면접관, 그러니까 이제 실무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 지원자한테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연구하신 분야에 대해서 직접 문제를 설계해보고 그냥 그대로 이제 뭔가 방법론도 조사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까지 도출해보았는지 이런 역량들을 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반 넘는 지원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오픈소스들이 AI 쪽이나 로보틱스 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돌려보고 그냥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갔을 때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실제 그 피지컬 AI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매니플레이션 관련된 건지 모바일 로봇 관련된 건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관련된 건지 되게 많잖아요. 세부 직무로 보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직접 문제까지 설계해보고, 현업 엔지니어들이 무슨 문제를 풀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있겠네요. 석사 과정 3학기 차를 마쳤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석사 후에 취준하시려고 하는데, 비전 AI나 VLA, 엔드투엔드 학습과 관련한 채용도 있다면, 개인 공부 및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가로 하여 지원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한 팀 후배 포지션이 열린다면, 어, 제 전공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하여 각각 기대하는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열려요. 근데 이게 일단 제 쪽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다라고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이게 TO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갑자기 펌웨어 TO가 지금 열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펌웨어 인력이 이제 충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비전 AI나 VLA, 엔드 투 엔드 뭐 이런 것 쪽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휴머노이드 쪽에 포지션이 열리고 그쪽에서 휴머노이드 혹시 해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대답할 수 있다면 뭐 되겠죠.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말고 다른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경우라면은 어 그쪽도 열릴 것 같아요. 배달 로봇이나 그쪽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카메라 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열리냐라고 묻는다면 열려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공지사항 한번 봐보시면은 인원 충원이 굉장히 자주 열립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역량 수준, 이게 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역량은 좀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기준으로 잡는 거는 아까 제가 넌지시 한번 지나가듯이 얘기 드렸죠. 로스2. 일단 그거를 먼저 잡는 팀이 좀 많아요. 그리고 하드웨어 하시는 분한테 로스2를 요구하진 않겠죠. 아예 하드웨어나 펌웨어 하시는 분한테. 그래도 그거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좋기는 해요. 왜냐면 로스2 다뤄보셨다고 하면은 로스2 하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지는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어, 일단은 이 포지션 쪽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 저희 같은 경우에 신입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굳이 경력만 뽑는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단, 최근에, 이게 시장이 너무 확확 바뀌어요. 근데 최근에는 휴머노이드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은 휴머노이드 말고요. 큰 휴머노이드 형태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느냐를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도? 혹은 이제 뭐 다른 쪽도 좀 있겠죠. 일단 제 쪽은 좀 이렇습니다. 뭐 다른 강사분들께서 여기 첨언하시거나 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말씀하신 이런 석사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전문적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학부생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취업 관련된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는 하지만, 뽑아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이제 세부 직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 명 내지 이제 두 명인 것 같고, 연구 분야 자체가 좀 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 자체가 피지컬 AI 한정입니다. 로보틱스 전체 말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피지컬 AI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돈을 버는 그런 직무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 산업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는데 많은 인원을 뽑지는 못하고 보통 이제 한 명 이제 어떤 한 직무에서는 한 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고가 10개 열렸다고 하더라도 한 공고당 그러니까 한 직무당 뭐 5명, 6명씩은 안 뽑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분야가 향후 5년을 봤을 때 수요 혹은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가? 이게 많이 필요한 분야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발이 필요한가? 라고 보면은 개발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개발이 엄청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요거 좀 말을 살짝 뒤집을게요. 향후 5년을 봤을 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학문입니다. 아니,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좀 거쳤나요? 그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텍스트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피지컬 AI, 하드웨어 쪽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의 기준은 물론 텍스트에 비해서죠. 텍스트는 우리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다 텍스트화돼서 이게 인공지능의 학습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성능이 나오는 거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뭐 센서의 데이터라든가 이럴 때 이런 촉각 데이터라든가 이럴 때 이런 그 판단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영상 데이터라든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판단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화두예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요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은 yes.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하자면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나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AI에게 코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코드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다른 사람의 프로그래밍 분석하시는 게 제일, 어, 뭐 일단. 그런데 이 방법을 계속하면 정작 스스로 코드를 짜는 능력은 부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대학 강의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AI에게 코드를 작성시키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계속 공부해야 할지, 아니 밑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로비님으로 되어 있네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현직자 분들마다 의견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지금 하고 계신 방식도 코드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은 아니더라도 이제 블록 단위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시겠죠.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양하는 방법은 얼마 전에 이제 해커톤을 심사를 갔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멘토링 할 때 이제 다른 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짜나? 학부생들이 요즘 어떻게 짜나 봤더니 그냥, 이거 해줘, 저렇게 해줘, 라고 하면서 그냥 뭔가 이제 설계라는 과정 없이 뭔가 고민하는 과정 없이 그냥 AI한테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뭔가 최소한 요즘 보면은 그래도 플랜 기능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계획 정도는 같이 세우고 그 계획이 실제 타당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AI한테 다 시켜도 되나? 내가 손으로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경우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하시는 흐름도 괜찮다고 보고요. 저희도 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를 할 때, 직접 짜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생산성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방향만 잘 정해주면은 당연히 웬만한 이제 엔지니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짜주기 때문에 어, 뭐 포맷 이제 언어 자체의 포맷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잘 맞춰서만 설계만 잘 해주시면은 AI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언어를 깊게 이렇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딱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정도로 큰 틀에서만 가져가시고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첨언해 주실 분 있으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실제로 현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요즘은 이제 AI 쪽에서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마 그래도 비슷할 거예요. 제일 처음 맡게 되실 업무가 본인이 뭔가를 시작하는 업무일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코드를 먼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은요, 다른 사람의 코드 분석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코드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디버깅 능력이고요. 이거는 이제 요즘 이제 AI가 잘 되다 보니까 이 디버깅 능력도 이제 잘 찾아줘가지고 좋기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 프로젝트 관리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다고. 예, 그 과정에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한두 개는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든가,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코드를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게 돼요. 그리고 그 회사만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습니다. 그 회사만의 프로그래밍 짜여져 있는 템플릿이 있고요.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자면은 이제 나 혼자 프로그램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프로그램을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향 잘 잡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제 넘어가고 산업기사, 기사 등의 자격증 중에서 피지컬 AI 분야에서 유효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
대학교 1학년 기준으로 피지컬 AI 분야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스펙을 쌓으면 좋을지, 실무에 유의미한 대외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번부터 답변을 드리면은, 요거는 확실히 그 경험상도 그렇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자격증보다는 지금 아마 1, 2번 같이 주신 거 보니까, 대학교 1학년이시면서 지금 1학년 때 자격증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1학년이시면은, 저는, 뭐 여유가 있으면 따셔도 괜찮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사실 로봇이 막 유명해지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증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업단 쪽에서도 사실, 그 자격증 이제 응시 비용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막 로봇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실무랑 많이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밑에서 얘기하신 유의미한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1학년이시면은, 로봇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 4학년이면은, 이제 로직 쪽을 먼저 해보라고 하겠지만, 아직 여유가 많으시니까 저희 이제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제작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로봇을 처음 접한 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센서 선정부터 하나하나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은 마음 맞는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로봇을 아예 그냥 이제 완성형 교육용 키트보다는 밑단부터 한번 저는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첨언하자면 유의미한 대외 활동 가장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학생이시면 동아리요. 동아리 활동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아리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도. 자, 그럼 다음 현업에서 피지컬 AI 활용한 현장 적용 단계와 연구 단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는데요. 제 머리가 좀 빠긋빠긋 안 돌아가는 건지 지금 머리에서 잘 감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피지컬 AI에 대한 용어, 지금 질문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이들 잘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분야가 단순하게 그냥 로봇이 움직이고 뭐 기존에 있던 것처럼 영상 인식하고 이런 걸 하면은 다 피지컬 AI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업에서 얘기하는 피지컬 AI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피지컬 AI, 요즘 얘기하는 이 피지컬 AI는 기술로 보면은 VLA 쪽에 많이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의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네가 알아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알아서 요리해줘,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던져주면은 전혀 말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로봇이 스스로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LM이랑 VLM 이런 기술이 나오고 되게 그 이제 뇌 용량이 커지면서,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게 이제 로봇까지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피지컬 AI 쪽의 현장 적용이라고 하면은, VLA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적용 단계보다는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게 아직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석사 기준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원도 그렇게 많이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AI가 그냥 이제 로보틱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적용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앞서 세미나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류 자동화 쪽이나 아니면 이제 어, 그 팔레타이징 그런 것도 그렇고 실내, 실외를 돌아다니는 이런 AMR들 이런 거에서는 현장 적용 단계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빙 로봇 이런 것들도 있고 아내 로봇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질문이 좀 기네요, 이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일단 여기 좀 넘어가서 기기학습, 신경망 학습 공부를 하셨고, VLA가 요즘 핫한 주제라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 피지컬 AI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관련 내용도 많고, 더 심화된 내용도 많다 보니 지금 순서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셨어요. 자, 피지컬 AI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또 뭐 이제 피지컬 AI 논문들, LLM과 함께 읽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개인 프로젝트로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공부하는 방법인데, 피지컬 AI도 일반인이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아이작 심처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들어봤는데, 피지컬 AI 공부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일까? 하셔야 돼요. 예. 자,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예.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피지컬 AI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저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랩실 대학원으로 진학해 연구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학사로 취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학사 상태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 답변 이제 하이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총 세 개 남겨주셨는데, 제 생각에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 이제 4학년이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본인이 어떤 연구자로서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 아니면 회사에 취직해서 어떤 실무적인 거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끌리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에서의 접근법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 회사에 취직해서 할 때의 중요한 업무는 제 생각에는 그 업무랑 관련이 있는 어떤 툴 같은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랩실 대학원에서 앞으로의 뭐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툴 자체를 잘 기르는 것보다는 어떤 기존에 있어 왔던 방법들과 다르게 내가 어떤 새로운 가치, 컨트리뷰션을 찾아낼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본인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답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피지컬 AI의 논문들과 LLM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만약에 취업이 목표라면 그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관련 있는 것들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라면 조금 더 피지컬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안에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다뤄야 한다면 뭐 LMM에 조금 더 가깝게 연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분야를 정할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본인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신의 어떤 과정들을 모두 꿰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 만약에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아이삭심이나 뭐 무조코라던가 여러 가지 툴을 다루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 만약에 대학원 진학을 희망을 한다면, 본인이 연구 주제를 스스로 잡아서 어떤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니까, 어떠한 한 툴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피지컬 AI라는 필드에서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까에 맞춰서 그 연구에 아이작심이 필요하다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어,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답변 주실 거 있으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설명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이겠네요. 일단, PM님, 혹시,
지금 네. 이 뒤에 질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도 하실 거죠? 채팅창에 올라온 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네. 예, 그럼 그것들도 여기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활용해서 객체 탐지를 하고 거리와 방향, 속도를 알아내고 싶은데 카메라만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무리일까요? 자, 이제 이 부분 일단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한 대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두 대 이상으로 해서 카메라 간에 약간의 보여지는 차이점을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잡고 그거에 따른 뎁스를 잡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근데 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딥하게 가시는 거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아니 그런 종류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에스트로 쪽이고 요거 이제 가장 유명한 쪽의 리얼센스 이쪽이네. 예, 리얼센스 카메라입니다. 요 카메라들 자체는 특징이 뎁스 카메라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저기 적어주신 그 기능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뎁스 말 그대로 레이저를 쏴서 이 녀석의 내 앞에 있는 물체 오브젝트의 2D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3D 이미지 자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면 내 공간 자체를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객체 탐지, 그리고 객체 탐지를 했다는 얘기는 그거에 따른 위치를 잡아냈으면 그 위치와 나와의 거리를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움직임과 다음 움직임과 지금 움직임을 뺀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속도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속도끼리의 차를 낸다면 가속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활용하시는 걸 내려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사가 아니면 취업하기가 힘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노비님 부탁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AI 분야인지 로보틱스 이제 전반적인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지컬 AI, VLA 이쪽은 사실 석사가 아니면은 학부생 수준에서 전문성을 쌓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뭐 로보틱스 분야라고 하면은 지금 계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학사 기준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야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부 직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AI 하면 블랙박스적인 특성이 있고 따라서 부분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최근엔 VLA 모델과 같이 한 번에 통합해 버리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AI도 신뢰도 있게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신뢰도를 감수할 만한 성능이 나온다는 뜻일까요? VLA 관점에서 질문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신뢰도를 감수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뭐 관련된 논문들을 몇 가지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특정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도 성공률이 잘 나오면 뭐 80%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그 정도로 나오고 지금 뭐 LG도 이번 CES 2026 거기서 출품한 로봇을 한번 보시면은 빨래 개는데 거의 한 2분 가까이 걸리고요. 하나 개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패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번에 CES에 출품한 이제 그 CES에 나온 많은 이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뭐 청소기를 들고 뭐 진공 청소기를 들고 이제 바닥을 청소한다 또는 이제 뭐 컵을 옮긴다 등을 할 때 시연할 때조차도 실패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직 이제 신뢰도를 감수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로봇이 혹여나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성공률이 5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사실 거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감수하고 나서 제품을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질문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마 로비님도 저랑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는 저희가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연봉 계약서에 써 있어요. 다음 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의 요즘 많이 천차만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높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지컬 AI 시대 개발자들이 역학이나 전기 전자 쪽 지식을 모르면 많이 뒤처지게 될까요? 예, 카이님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 물론 그 전체적인 피지컬 AI가 다루는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은 산업군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개발자 쪽으로만 담당하신다고 했을 때 역학이나 전기전자 지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여러 가지 뭐 연구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 연구원이 합쳐져서 참여를 해봤을 때 서로 간에 어, 갖고 있는 지식 도메인에 대한 공유 측면에서 이해가 없으면 같이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초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서로 간에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이해가 조금 더 잘 되고 진행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강의가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에 가장 최적인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가 좀 기획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간단한 부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갖고 계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첨언하자면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어, 다른 부분, 내가 이쪽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로봇이 이쪽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부딪힙니다. 이 1, 2년 이내에 이 팀에서 안 겪으면요. 제가 나중에 회사는 한 팀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다른 팀으로 옮겨갑니다. 그 팀에서, 그 팀에서 필요하게 될 순간이 언젠가 거의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 겁니다. 자, 현재 할 수 있는 구형 가능한 정도로 알고 싶다. 이건 아까 로비님이 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어, 저도 아까 그 세미나 도중에 잠깐 얘기는 드렸고,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 가장 하드한 휴머노이드를 놓고 이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보면서, 우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와,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 이 정도면 실무에 거의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막상 실무에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걸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현 가능한 정도는, 아까 로비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 단계, 그리고 구현 가능한 정도는 생각보다 더 빨리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아까 빨래에 갠다고 했었죠. 어떤 특정 로봇을 지금 제가 거론하기 좀 그렇고, 그 특정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90%가 넘게 빨래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 주장이긴 하지만, 하고 나중에 흘렸더니 그 흘린 거를 또 주워가지고 다시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 일단 아직은 연구실에선 벗어나지 못했지만 구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거 나중에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영역에 많이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디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지금 도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피지컬 AI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까요?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그 질문과 약간 연관이 있는데,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요? 아마 사람이 하고 있는 영역이 기준이 될 겁니다. 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냐? 예전에
일본에서 아시모 만들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죠. 왜 휴머노이드를 왜 만드냐? 휴머노이드 비싸요. 관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옷 까딱 잘못하면 잘 부서집니다. 부서질 수 있는 관절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휴머노이드를 하느냐? 세상의 모든 작업 공간은 사람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가 휴머노이드라고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 공장에 무언가 설비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휴머노이드 갖다 놓으면 작업이 바로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AI 영역은 나중에 어느 정도로까지 확장이 될까요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꽤 많이 투입이 되는 것까지가 계속 도전이 될 겁니다. 거의 무한대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 움직임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를 하려면 넓은 분야를 알아야 하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비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로보틱스 쪽을, 지금 이 두 마리를 사실 다 잡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세미나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이제 지식들이 하나로 결합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 로보틱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뭐 인지 판단 제어 제작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거에서 좀 더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까? 그걸 당연히 알려고 하면은 전반적인 걸 알아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고요.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관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게 파고 싶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각 분야에 대해서 그 풀어야 될 문제들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재밌었던 거를 잡았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판단 쪽이었긴 했는데, 그래서 취업까지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초반에 그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로보틱스 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로보틱스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쭉 보시고, 그 안에서 내 연구 주제, 세부적인 연구 주제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것도 이어서, 네, 답변을 바로 드리면은, 지금, 어, 이 슬램 개발자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저는 마침 보니까 슬램에서 푸는 문제들을 지금 이미 CS 쪽에서, 업무 쪽에서 풀고 계신 것 같아요. 휠 슬립이나 이런 이제 미동? 이런 것들이 슬램에서 결국 잡아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램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위치 추정을 하고 특정 공간상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휠슬립은 뭐 로봇을 쓰는 이상 그다음에 뭐 어떤 로봇 플랫폼이 됐건 움직임에 대한 슬립 그리고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는 과제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셔야 될지가 지금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풀고 계신 이런 문제를 슬램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를 문제로 한번 잡아보시고 그거를 채용 쪽이랑 연계 지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슬램 쪽은 뭐 라이다 슬램도 있고 레이더나 아니면은 카메라 기반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지금 하고 계신 그 현장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아까 저 그냥 요 부분만 조금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부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이제 지금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오래된 그 구개발자 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로봇 쪽은 되게 힘들어요.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좋아하지 못하면 못 버텨요. 좋아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제 공간, 뒤에 공간 보이시나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제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봇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희는 좀 긱이라고 해요. 저희 회사의 아니, 사람 채용 기준이 예전에 거의 긱 위주로 많이 뽑았었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뽑힌 사람이고, 어, 좋아해야 돼요. 딱 그 로비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좋아하는 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이게 좋으니까 난 이거 잡을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요. 이걸 일로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전문성 가져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거 잡아야지 하면 나중에 좀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전공자인 비전공자인데요. 이걸로 이용해 드론으로 비파나 무화과를 따는 피지컬 로봇을 언젠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강의는 54시간이므로 사실 기초와 시작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만일 직장인이 따로 공부해 나간다면 어떤 과정으로 공부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 강의 이후 커리큘럼도 있나요? 이 강의 이후 커리큘럼은 일단 저희 입장으로는 없지만, 이제 PM 입장이시죠? 뭔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강의. 저희 강의는 아니고. 자, 그리고, 자, 이제 직장인이 따로 공부해 나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분야가 있어요. 농업 쪽 관련해서 지금 딱 그 과정을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피지컬 로봇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피지컬 AI 로봇,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 과정은 피지컬 AI까지 굳이 안 가셔도 영상인식 쪽, 그리고 농업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간이 일정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일정한 레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기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구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최대한 제품을 상처 입히지 않게 따내는 방법, 이제 그냥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서 뚝 따야지 이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한꺼번에 따야지. 그런 과정에 기구 쪽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아마 효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물론 이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좀 더 이렇게 하나하나 하더라도 난 이거 과정을 도전해보고 싶어. 이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긱이라고 하는 과정이겠지만, 세상 쓸모없어 보여도 이 과정을 파고들다 보면 무언가 이 과정이 필요한 순간이 언젠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단 하드웨어 쪽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셔서 이게 분야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니까 그 하는 쪽 위주로 찾아보시면은 좀 나올 겁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감 같은 경우에 끊어지는 힘이 있죠. 잡고 상처 안 나게 이건 비틀어야 따진다, 이건 꺾어야 따진다. 뭐 그냥 잡아당기면 아마 당연히 망가질 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접하시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와 C++에 대한 안전과 취약성 이슈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아시네요? 장기적 관점에서 C, C++이 중요한 위치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이거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관리에서 취약하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다, 뭐 많이 있긴 하는데요. 일단 C++이 중요한 위치에 남아 있는 것과 별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like가 있습니다. 굳이 C++를 끝까지 가지 않아도 결국 C++를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생겨요. 그래서 어, 위치에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건 간에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안전과 취약성 이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뭐
C++ 만에 뭐 프레임워크로 해서 메모리 관리, 뭐 이것도 가비지 관리 할 거야,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을 한 것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제껴놓고서라도 C++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성능이 좋습니다. 속도 면에서 혹은 굉장히 하드웨어를 딥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C++는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워둘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입으로 AMR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 3년 뒤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신입 때부터 의식적으로 쌓아야 되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로비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초반 그 답변 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금 사실 AI,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편해진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신입 개발자들한테 걱정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문제 해결할 게 생기면은 바로 이제 이거 안 돼, 해결해줘. 그냥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하는 과정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얼마 전에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었던 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듈의 입출력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설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방법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가 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방법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이제 성능 개선이 있었는지 이런 흐름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생성형 AI가 활보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질문해주신 질문자님의 좀 차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좋아하는 연구 세부 분야를 정하고 싶은데 로보틱스가 분야가 많다 보니 좋아하는 건지 적성에 잘 맞을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할 기준이나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일님 부탁드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로보틱스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그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저는 3D 프린터로 제가 원하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에서 재미를 느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대학생이시고 그 세부적인 분야를 고민하고 계신 상태면은 로보틱스 쪽에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다양한 교수님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런 교수님분들이 연구실에 인턴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대부분 많이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엔 학부 때 최대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연구적으로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가장 본인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좋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졸업하실 때쯤 되면은 분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가 보네요. 리얼센스 RGBD 카메라의 디스토션 캘리브레이션 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로빈님 부탁드립니다. 네. RGBD 카메라는 쓰실 때 이제 하나 저 캘리브레이션 관점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뎁스가 이제 IR 이제 그 적외선이죠. 적외선 프로젝터 기반이라고 하면은 그 프로젝터를 꼭 끄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이제 그 RGBD 위에다 한번 올려보시면은 그게 이제 동그란 이제 점처럼 보이거든요. 그 프로젝션 한 개. 그래서 그것들을 코너로 잡아버립니다. 캘리브레이션 할 때. 그렇다 보니까 꼭 그거를 끄고 뎁스는 끄고 캘리브레이션 이제 그 왜곡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 드릴게요.